한 제국의 균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대한민국 경제사를 뒤흔든 재벌의 역사 속에서 SK라는 이름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 바로 최종건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동생과의 갈등, 숨겨진 재무 위기, 그리고 세상에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최초의 SK 전화기 프로젝트라는 비밀 자료까지. 최종건, 그가 남긴 발자취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권력이란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저주였을까? 1960년대 한국 사회는 폐허에서 기적을 꿈꾸던 시기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구호 속에서 질주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치열한 권력 다툼, 억눌린 갈등, 그리고 끝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K제국의 시작은 찬란했지만 그 내부에는 언젠가 폭발할 균열이 있었다고. 오늘 우리는 그 균열의 실체를 한 인물의 생애와 함께 더듬어 가려 합니다. 최종건, 그는 과연 단순한 기업가였을까요? 아니면 한국 경제사 속에 묻힌 비극의 주인공이었을까요? 잠시 후 여러분은 SK제국의 어두운 서막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962년 한국은 여전히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국가적 절박함은 곧 산업화라는 단어로 집약되었고, 정부는 민간 기업가들에게 전례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무대 위에 등장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경직물, SK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선 사람이 최종건이었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종건은 원래부터 거대한 재벌 가문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발은 비교적 소박했고 당시 한국 사회가 요구했던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직물 산업은 당시 외화 획득의 최전선이었고 정부의 지원은 곧 막대한 부의 축적을 의미했습니다. 최종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탁월한 사업 감각으로 일본에서 최신 방직 기계를 도입했고 곧바로 생산성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섬유 재벌로 남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훨씬 더 멀리 에너지와 통신, 그리고 금융으로 이어지는 종합제국에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갈등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의 형, 최종현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기록에 따르면 창업 초기부터 형제 간의 권력 구도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형 최종현은 학문적 배경과 정치적 네트워크를 중시했지만 동생 최종건은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사업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이 차이는 곧 사업 운영 방식과 투자 결정에서 반복적으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형이냐, 동생이냐, 누가 제국의 방향타를 잡을 것인가? 이 질문은 선경직물이 SK로 성장해 가는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한국 정부가 중화공업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던 시점, 선경은 직물이라는 한계를 넘어 에너지와 화학으로 발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SK라는 이름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정치 권력과의 결탁, 금융 네트워크의 확장, 그리고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냉혹한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최종건은 이 선택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정은 결국 SK제국의 성장에 불을 지폈지만 동시에 훗날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경직물이 한강의 기적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시기,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그 긴장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창업자 최종건과 그의 형 최종현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형제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면서도 끝내 타협할 수 없는 세계관의 차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형 최종현은 미국 유학을 통해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한 이론가였습니다. 그는 체계적인 경영, 안정적인 금융 구조, 그리고 장기적 계획을 중시했습니다. 반면 동생 최종건은 전형적인 기업가형 인물로 현장에서 부딪히며 기회를 잡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험가였습니다. 이 차이는 기업 운영 방식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1965년 한 차례의 대규모 설비 투자에서 형은 반대했지만 최종건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를 잃는다라며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그의 결단은 단기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재무 구조에는 부담이 쌓여갔습니다. 재정 악화와 성장 욕망, 그 사이에서 갈등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의 갈등은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라 제국의 운명을 가르는 시험대였다. 더욱이 당시 한국 사회는 재벌을 단순한 가족 기업이 아닌 국가 경제의 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형제 간의 균열은 곧바로 기업의 신뢰도와 성장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최종현은 내부적으로 확장보다 내실을 주장했고 최종건은 기회를 놓치면 죽는다는 신념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둘은 공존했지만 결코 화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경영 철학의 차이를 넘어선 것이 되었습니다. 누가 회사를 이끌 진짜 주인인가? 누가 성경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제국의 얼굴인가 하는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립은 훗날 SK라는 거대한 제국의 뿌리를 흔들게 됩니다. 형제의 싸움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벌계에 반복되는 왕자의 난의 원형처럼 남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기업은 누구의 것이며 권력은 누가 쥐어야 하는가? 이 물음은 최종건과 최종현 두 형제의 갈등 속에서 이미 던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최종건은 1926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억압 속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던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가난과 굴욕이라는 두 단어를 깊이 체험해야 했습니다. 교과서보다는 장터에서, 이론보다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질을 보였습니다. 많은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학업에 있어서 눈에 띄는 천재형은 아니었지만 특유의 관찰력과 추진력이 돋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주저할 때 그는 먼저 나섰고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격은 단순히 도전적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안에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 결핍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일본과 미국식 경영 방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처럼 오랜 유학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경영학보다는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하는 지혜를 더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훗날 사업가로서의 그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이 되었습니다. 직관과 결단으로 빠르게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때로는 리스크 관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내면적으로 그는 늘 긴장과 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일기 일부가 훗날 공개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나의 제국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 제국이 나를 삼켜버릴까 두렵다. 이 한 문장은 최종건이라는 인물의 내적 세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제국을 꿈꾸었지만 동시에 제국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의외로 가족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업 현장에서는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였지만 집에서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얼굴은 그의 내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냉혹한 사업가와 따뜻한 아버지, 이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분열된 존재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내적 갈등은 훗날 그의 경영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과감한 결단력 뒤에는 언젠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늘 숨어 있었다. 결국 최종건의 젊은 시절은 단순한 훈련의 과정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성공에 대한 집착과 실패에 대한 공포를 동시에 심어놓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훗날 성경의 운명을 좌우하는 순간마다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1950년대 말 한국은 전쟁의 상흔을 어느 정도 봉합한 뒤 본격적으로 산업화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내세우며 기업가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점에 최종건은 가족 기업 수준에 머물던 선경 직무를 본격적으로 자신의 무대로 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의 귀환은 단순한 경영 참여가 아니라 제국 건설의 신호탄이었다. 그는 해외에서 최신 방직 설비를 직접 들여오고 생산 공정을 개혁하며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업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근검 전략과 성과주의를 동시에 밀어붙였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만에 선경 직물은 업계 선두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최종건은 단순히 성공한 직물업자로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미 섬유에서 화학, 화학에서 에너지, 그리고 통신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그림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상은 곧 SK제국이라는 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형 최종현은 보다 신중한 경영을 원했지만 최종건은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1962년 정부의 경제개발 다소개년 계획에 발맞춰 그는 대규모 차입을 통해 사업 확장을 추진합니다. 이 결정은 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동시에 치명적인 부채 리스크를 안기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최종건이 맡은 운명의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성경을 단순한 방직 회사에서 한국 경제의 심장부로 끌어올려라. 그는 밤낮 없이 공장을 돌며 직원들과 함께했고 거래처와의 협상 자리에 직접 나섰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피곤에 지쳐 공장 바닥에서 그대로 잠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확장은 언제든 금융위기로 되돌아올 수 있는 불안정한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 그는 마침내 기업의 체질을 섬유 중심에서 복합 산업으로 바꾸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것이 훗날 SK가 정유, 화학, 통신까지 삼켜버릴 수 있었던 기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점은 동시에 새로운 균열을 낳았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내부 임원진 사이에서도 누구의 방식이 옳은가라는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최종건의 귀환과 운명의 임무는 단순히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SK 권력투쟁에 불씨를 남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도약기에 들어섰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경제개발, 다개년 계획과 수출 장려 정책은 재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종건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선경 직무를 단순한 섬유회사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대담한 투자와 과감한 인수 합병,
M&A를 통해 회사를 빠르게 확장시켰습니다. 특히 1969년 한국 와이셔츠 공업 인수는 선경의 첫 본격적인 M&A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 작은 사건은 훗날 SK가 M&A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는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재계의 M&A는 지금처럼 흔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기존 사업에만 집중하는 사이 최종건은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제국은 성장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섬유에서 시작한 선경은 점차 화학, 에너지로 발을 넓히며 종합기업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온 또 하나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국산 전화기 개발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한국은 여전히 통신 인프라가 열악했고 대부분의 장비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최종건은 이 문제를 국가적 기회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국형 전화기를 만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산업을 선도하는 일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SKI의 전신에 해당하는 조직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차입, 정부 보조금, 그리고 해외 파트너십까지 총동원되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습니다. 재무 구조는 더욱 불안정해졌고 형 최종현은 다시 한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최종건은 밀어붙였습니다. 위험 없는 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성경은 한국 최초의 자체 전화기를 시험 제작하는 데 성공합니다. 비록 상용화까지는 여러 한계에 부딪혔지만 이 프로젝트는 훗날 SK가 통신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결정적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전화기 문서는 이후 오랫동안 사내 자료실 깊숙이 묻혀 있다가 최근 일부가 외부에 드러나며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최종건의 초기 성공은 단순한 기업 성장의 차원을 넘어 한국 재벌이 어떻게 국가산업 구조와 맞물려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과감한 행보는 점점 더 큰 위험을 부르는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위태로운 균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국의 성장은 이미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던 걸까요? 1970년대 초반 선경은 섬유를 넘어 화학 에너지 분야까지 진출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경은 더 이상 중견기업이 아닌 재벌 그룹으로 도약하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제 간의 갈등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형 최종현은 이 시기부터 그룹의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학문적 기반과 네트워크를 무기로 보다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제시했지만 최종건은 현실적 직감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모든 걸 밀어붙였습니다. 형의 방식은 너무 느리다. 한국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최종건이 주변에 했던 말로 전해집니다. 결국 두 형제는 사업 확장 방향과 재무 운용 방식을 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특히 1972년 대규모 차입을 통한 화학사업 확장 결정은 결정적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최종현은 강력히 반대했지만 최종건은 단독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임원진 사이에서도 분열을 낳았고 그룹 내부는 최종건 라인과 최종현 라인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재계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도약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왕자의 난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두 사람 모두 결국 성경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형은 위험을 최소화해 장기 생존을 원했고 동생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둘 다 제국을 살리고자 했지만 방법론의 차이는 끝내 화해할 수 없는 균열로 남았습니다. 이 시기 최종건은 점차 고립되었습니다. 과감한 투자로 인한 재무 압박이 현실화되자 은행권과 정부 관계자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시에 내부에서는 형 최종현의 목소리가 점점 더 무게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한국 경제가 석유 파동으로 크게 흔들리던 바로 그 해, 최종건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7세, 너무나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소문과 추측이 뒤따랐습니다. 과로사라는 설명도 있었고 재정 압박 속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형제 갈등이 그의 건강을 파괴했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생애 종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SK 제국 내부 권력 전쟁의 종결과 동시에 새로운 권력 구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형 최종현이 그룹을 이어받게 되면서 SK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최종건이 더 오래 살았다면 SK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까?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균열은 아직 봉합되지 않은 채 한국 재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1973년 최종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재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불과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한국 재계에 떠오르던 별이 쓰러진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었을까? 아니면 제국의 무게가 불러온 사회적 파국이었을까? 언론은 연일 그의 죽음을 다뤘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신문 한 면에는 성경 최종건 회장 별세라는 제목이 크게 실렸습니다. 그러나 기사 속 내용은 단순한 추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확장 일변도의 경영 스타일, 대규모 차입으로 인한 부채 구조, 그리고 내부 갈등설까지 세간의 입방에 올랐습니다. 많은 언론은 은근히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재벌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 아니겠는가? 대중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나라 경제를 위해 몸을 바친 기업가의 안타까운 죽음이라며 그를 영웅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 간의 권력 싸움과 무리한 확장이 결국 비극을 불렀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노동자들과 일반 서민들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성장했지만 우리 삶은 달라진 게 없었다. 이런 목소리들은 SK의 이름에 묘한 이중성을 덧씌웠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의 죽음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970년대는 한강의 기적이 신화처럼 회자되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재벌의 그늘과 불평등이 서서히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최종건의 죽음은 바로 그 갈림길에서 한국 사회가 마주한 성장의 명과 암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최종건의 죽음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종말이 아니라 한국 경제 모델의 취약성을 드러낸 첫 번째 경고였다. 그리고 이 사회적 충격은 SK 내부의 권력 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형 최종현이 그룹을 이어받았지만 세상은 이제 SK를 더 이상 순수한 성공 신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균열과 그 균열이 만들어낸 인간적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종건의 죽음은 SK 제국의 신뢰를 흔들었고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에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잃고 있는가? 최종건이 세상을 떠난 뒤 형 최종현은 선경을 이끌며 그룹을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남겨진 제국을 흔들었습니다. 무리한 확장의 후유증, 불투명한 재무 구조, 그리고 내부 권력 다툼은 결국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경 곧 SK로 이름을 바꾼 그룹은 한국 재계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정유, 화학, 통신까지 장악하며 제9의 삼성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심각한 법적 스캔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1990년대 중반에 터진 선경 비자금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조성된 비밀 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되었다는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비자금 정황은 곧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고 SK는 한순간에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재벌의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국회 청문회까지 열리며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종건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3년 SK그룹은 다시 한번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초대형 사건에 휘말립니다. 바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이었습니다. 4조 원대 분식회계와 불법 거래가 드러나면서 그룹 회장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재벌 신화의 화려한 껍질은 산산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한국 재벌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재벌은 과연 국가 경제를 이끄는 엔진인가? 아니면 사회를 좀먹는 암인가? 대중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재판 과정은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피고석에 앉은 재벌 회장의 표정을 실었고 시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과거 국가 경제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이름은 이제 탐욕과 부패의 상징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한국 사회에 거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제국은 단단해 보였지만 내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바로 창업주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과도한 확장과 권력 집중의 결과였음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SK제국은 법정과 스캔들 앞에서 또 한 번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고 재벌 신화는 더 이상 절대적인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SK제국을 일군 창업자 최종건의 생애는 이미 짧게 끝나버렸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그룹 곳곳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형제 갈등, 무리한 확장, 불투명한 재무 구조. 그가 남긴 흔적은 후계자들의 어깨 위에서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최종건은 끝내 스스로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강인한 사업가였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한 영혼이었습니다. 짧게 남겨진 일기와 메모들 속에서 우리는 그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공이 나를 자유롭게 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족쇄였다. 그 문장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권력의 본질을 향한 절규처럼 들립니다. 그의 가족들에게도 제국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사업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냉혹했지만 집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따뜻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무게는 가족에게도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의 조카 세대는 SK를 이어받으며 법정에 서야 했고 대중의 비난 속에 인생을 흔들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최종건의 삶을 관통하는 내적 질문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제국의 주인인가 아니면 제국이 만든 희생자인가? 많은 학자들은 그의 생애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 재벌사의 영웅이면서 동시에 비극의 화신이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옵니다.
성장의 시대를 살았던 그가 남긴 교훈은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을 넘어섭니다. 한 개인의 성공이 과연 가족과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권력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순간,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밤마다 공장 바닥에서 잠들던 젊은 사업가의 얼굴과 법정에 불려다니는 후계자들의 얼굴이 겹쳐질 때, 우리는 권력과 부의 본질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은 축복이었는가? 아니면 저주였는가? 최종건이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SK라는 제국의 DNA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룹은 형 최종현을 거쳐 조카 최태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SK는 숱한 위기와 스캔들을 겪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맞는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IMF 사태는 SK에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부채 구조는 한계에 달했고 금융시장의 신뢰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동시에 재건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그룹의 생존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 SK는 이사회 중심 경영, 감사위원회 설치, 내부 거래 투명성 확보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창업 세대가 남긴 불투명성과 전횡을 극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SK는 한국 대기업 중 가장 먼저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표방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 사회적 기업 지원, 지배구조 선진화 등은 모두 과거의 상처를 봉합하려는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일부에서는 그래도 SK는 변하려 한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개혁은 진정한 변화였는가? 아니면 단순한 위기 모면용 제스처였는가?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재벌의 개혁은 늘 위기가 닥쳤을 때 시작되었고 위기가 지나면 흐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건이 남긴 유산은 분명합니다. 그가 뿌린 확장의 DNA는 SK를 섬유회사에서 세계적 에너지 통신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동시에 그가 남긴 위험의 그림자는 후대 경영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한 기업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재벌사의 원형이자 동시에 경고의 상징입니다. 제국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가? SK의 역사는 그 질문을 끝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최종건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한 가지 묘한 이중성을 느낍니다. 그는 분명 한국 경제사의 성우자였습니다. 폐허 위에서 시작해 섬유, 화학, 에너지, 통신까지 이어지는 제국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무리한 확장, 형제 간 갈등, 불투명한 재무 구조라는 위험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을까? 아니면 비극의 주인공이었을까? 그의 죽음 이후 SK는 여전히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고 지금도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그룹 중 하나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SK의 화려한 성공을 바라보면서도 그 뿌리에 남겨진 균열을 잊지 않습니다. 법정 스캔들, 비자금 의혹, ESG 개혁, 이 모든 굴곡은 결국 창업주의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건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반드시 제국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 제국이 나를 삼킬지도 모른다. 그의 말은 예언처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제국은 살아남았지만 그는 너무 일찍 제국에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이란 축복인가? 저주인가? 한 가문과 한 나라의 경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영광의 왕관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족쇄일까요? SK제국의 시작과 몰락,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따라가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단지 최종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재벌 전체,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끝내 마주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성공과 뼈아픈 비극을 동시에 남긴 이름, 최종건.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